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에 우선은 선별 지급하기로 된 것 맞습니까? 김성환 의원님? 네, 대충 뭐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편은 이후에 또 합니까? 아무래도 코로나가 여전히 300명, 400명을 넘나들고 있고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 네. 보편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성화, 특히 지역의 상공인들 활성화 요소들이 큰데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 우선은 피해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하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무슨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좀 숫자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안정화되면 이 보편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별이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역 같은 것들이 일정 정도 안정이 돼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보편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 기조가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일정 정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방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이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상해야 된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제기한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2차, 3차 재난과 비교할 때 그 지원 대상을 좀 더 늘린다. 그 2차, 3차에서 빠졌던 사각지대, 네.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지 못했던 그 사각지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원 규모도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서 이제 대상과 규모를 다 늘린다. 네. 근데 이제 보편 지원은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 경기 진작 그 목적이 좀 있는데, 네. 잘못하면은 오히려 또 코로나 확산세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굉장히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제인가 말씀하신 건 보면은 그걸 좀 당겨서 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그제 말씀하셨던 거는 더 이상 이게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게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네. 둘 다 잡으려고 했는데 방역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은 이 경제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을 잡았는데 이 피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네.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민 재난 지원도 그런 목적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받았을 때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선별 지원들은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좀 규모가 클 거다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좁았고 네. 그러니까 5인 이상 그리고 4억 원 매출 이상은 지원 자체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가게를 2개씩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도 사실상 훨씬 더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도 하고 상한액도 좀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원 규모가 15조에서 20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직 뭐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10조보다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선별 지원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예. 규모는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예. 3월 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회 회기를 고려해 보면 2월 달에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야 될 거고 그래서 국회에 넘기고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야만 집행이 될 테니까요. 3월 임시국회 어느 본회의에선가 처리를 하면 이제 그 후에 집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3월 임시국회가 3월 하순경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집행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건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인데 이전에 그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된 법제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여야 간에 협상을 하거나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데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저희 당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게 뭐 당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손실보상을 빨리 제도화하자, 법제화하자는 쪽에 좀 더 적극적인데 어쨌든 여당은 재정을 가지고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보면은 기재부는 이건 거의 뭐 절대 반대에 가깝거든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외국에도 손실보상이 지금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임시 조치로 하고 있지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재원 그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가지고 국가 재정이 잘못하면 파탄을 날 수도 있는 그냥 이게 그냥 그 폭발성이 엄청 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조치로 계속 할 거냐 법으로 만들 거냐 법으로 만든다면은 지원의 손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행정 조치의 종류를 뭘로 할 거냐 종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원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를 대상과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이거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은 법으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민주당도 의원님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의원님 안대로 하면은 이건 나라가 이게 한순간에 거들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부터는 이제 백신도 우리가 이제 1차 접종 시작하게 되고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선별 지원에 대한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제 추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월부터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이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지원이 됐건 간에 이제 이게 갈 건데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기재부에서는 기재부대로 이거 우리는 저기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서 이건 너무 이거 정치권 내에서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피해가 큰데 내가 이거 코로나19 맞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다 방역 같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내 손해를 보고 있는 걸 나라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있고요. 두 분께서 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어떻게 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이미 이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것이 입법 미비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한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재정의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를 법률로 규정하면 굉장히 천문학적 액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행령에 두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로서의 이제 손실보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조희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의 대상, 규모 수준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는 빨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을 소급해서 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여전히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급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남고요.
그러면 보편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명령이 아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본 계층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함께 보편적 지원도 적정하게 하는 게 현재 상황을 돌파하는 수단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편까지는 뭐 3월 이후에 또 이제 선별 이후에 또 아마 시행하고자 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정말 치명상입니다. 네. 그 개개인 한 분 한 분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여유만 있으면 전국민 지원도 맞지만은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예, 예. 임시로 빚을 내서 하긴 하죠. 국채를 발행해서 하긴 하지만 그게 다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세금인데 세금 걸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데 예. 세금을 얼마나 걷을 거냐. 그리고 국민들이 돌려줄 때 누구에게 돌려줄 것이며 얼마나 많이 돌려줄 것이냐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이제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국민 세금이 아니고 그냥 생기는 돈이면은 뭐 많이 줄수록 좋죠. 그게 이제 재정당국도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는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줘야 된다. 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 발전이 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역시 저소득층이나 또 빈곤층의 기본소득, 제 개인 생각은 기본소득을 보장해줘가지고 네. 기초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면한 이 손실보상의 문제는 제도로 만드는 것도 저는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제도를 탁 이렇게 고정적으로 결정해 놓아 버리면은 무조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더라도 융통성을 두어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때 이 대상과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거는 좀 융통성을 두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도로 도입하는 거 법제화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럼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 처리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월 달에 정부가 안은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겨줘야 될 텐데 예. 아마 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 때 3월에 처리하는 걸로? 처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3월 말에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2월 임시국회라고 돼 있는데 기간은 3월까지. 그 2월 임시국회라고 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국회 회기는 2월 국회인데 처리는 2월 국회 끝나는 게 3월 달이니까 3월 중에 끝날 가능 처리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다 이걸 보는 시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2775님은 재난지원금은 나라 돈이기만 한가요? 다 국민의 돈 아닌가요? 이번 지원 논의는 속이 다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0586님은 아직도 3차 지원금 못 받은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우선 3차 지원금 속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144님은 최악의 상황 벼랑 끝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허나 언발의 오줌 누기식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사찰 문건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8대 국회의원 모두 299명에 대한 사찰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조혜진 의원께서 18대 처음 국회 들어왔죠. 그때 초선 의원이셨죠. 예.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하게 있죠.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있죠. 그 이전에도 18대 국회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에 그런 자료가 없었을 거고 국회의원 됐으니까 당연히 제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 뭐 19대 때 그것도 이제 또 업데이트 됐겠죠. 그리고 20대 때는 비었다가 뭐 21대 때는 다시 또 3선이 됐으니까 그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또 업데이트 됐을 텐데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규명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개해서 확인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제 국정원이 역대 정권 때마다 운영해온 존안 자료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그 유력 인사들에 대한 신상 파일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청와대가 그 인사할 때 네. 인사검증 자료로 많이 쓰였던 건데 그거는 뭐 저기 이명박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그 이전에도 계속 이제 유지해왔던 건데 네. 거기에는 그 국회의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청와대가 인사할 때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장관 인사라든가 요직 고위직 인사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국정원이 관리한다. 예, 준한 자료가 다 있다고 봐야죠.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검증할 때도 이제 쓰고 그렇게 해왔던 건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요 근래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편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마치 당연시하고 국정원의 업무라고 하면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사실상 대통령하고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독대를 없앴죠. 그리고 소위 정치 사찰에 해당하는 것은 국정원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네. 주로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독대도 아니고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는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사찰을 못하게 했는데 그동안 내용을 쭉 보면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사찰을 시작하고 사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공작까지를 한 건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제가 2017년에 국정원에 사찰 문건이 있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단체장끼리 같이 했었는데 일종의 2017년에 이제 우리 당에서 만든 적폐청산 특위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제 거슬러 가보니까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지자체장에 대한 일종의 사찰을 지시를 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 제목도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네. 이런 제목 하에 31명의 야당 제가 그때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을 하고 발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일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누굽니까 조희연 광노영 교육감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나라 내 파일 해서 그 대법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는 사실상 사찰이 아니라 공작 수준의 여러 가지 국정원이 활동했던 내용들이 다 낱낱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난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사찰과 공작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일들이 그 연장선에서 지금 299명의 국회의원 것도 있다. 네. 그 외에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조난 자료 수준인지 실제로 정치 사찰에 준한 건지는 좀 들여다봐야 알지 않을까. 이제 적어도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2차장 소속인데 우리 정부 들어서는 아예 법을 개정했고 국내 사찰을 담당했던 2차장을 사실상 폐지했고 그래서 뭐 의례 정부가 했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 시점이 좀 묘하다. 선거 앞두고 왜 이게 갑자기 나왔을까라는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 뭐 정치 구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뭐 고단수 술수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느닷없이 그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다들 그런 분석을 했었죠. 저분은 무슨 뭐 외교안보 전문가도 아니고 국방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 전문가도 아니고 북한 관련해서 조금 안다면은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 대북 그 비밀 협상한 경험 정도. 그거는 그거 가지고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은 그냥
그쪽 분야 전문성은 전혀 없고 그냥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면서도 굉장히 노회하고 흔히 말로 뭐 술수가 만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듣는 그런 분인데 왜 문 대통령이 국정원에 임명했을까? 저래 되면은 국정원 고유 기능은 굉장히 부실해지고 또 다시 이 정치 그 공작이 국정원 무대에서 또 부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딱 우리 정진석 위원장이 지적한 게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17대, 16대, 15대 다 있었고 또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VIP급 해당한 조난 자료들은 다 있었는데 왜 그중에서 국회의원급만 또 18대급만 딱 편집해가지고 딱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18대 국회 그 시절에 정무수석했던 MB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우리 그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박형준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흔들기 위한 공작 아니냐.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를 흔들기 위한 공작일 수 있다?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그런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자마자 민주당 후보들이 이걸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서로 손발을 맞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과는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작년 11월에 납니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오랜 기간 끝에 소위 국정원의 광노현과 관련된 공작 파일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제 재판에 그 자료 공개 청구 소송을 하고 승소하고 그 자료들이 계속 지금 공개되고 있던 차에 나온 내용이라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국정원 소위 사찰 파일이 공개되어 나오고 있는 시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공적이라고 볼 이유가 하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 또 잠시만요. 이 자료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18대 때면은 그때 벌써 10년 전에 만들어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공개한다는 게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저희가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어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와서 다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마무리를 못 줬는데요. 국정원 그 파일 관련해서 두 분께 짧게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실지 조혜진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를 위한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운용 측면의 조난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 만드는 뭐 시스템을 갖든지 민정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갖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갖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왕 이게 문제가 됐으면은 그 이전에 이 국정원 조난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보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관리 운용이 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어떤 위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이걸 싹 한번 정리를 하고 다 까보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18대 그것도 국회의원만 18대만 딱 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그건 또 다시 정치 공작을 부활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청산돼야 될 행태라고 봅니다. 김성환 의원님. 저는 조혜진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동의만 해준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걸 좀 지도부에 건의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조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전체 과정들을 우리가 기왕에 2차장실도 폐지하고 국정원법도 바꾼 만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재보궐선거 오늘이 딱 50일 남은 날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전략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여야가 공히 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본격화되고 또 어제부터는 TV 방송 토론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제 사실상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굉장히 소위 그 뭐랄까요, 그 상호 비방전도 심각했던데 서울의 우상호 박영선 후보 토론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소위 정책 토론 위주로 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후보를 직접 접촉할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TV나 SNS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그 해당 지역을 보다 행복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선거는 시작했다 그러면 끝나니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라고요. 저희 당 후보들도 아마 열심히 해서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진 의원님. 저희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중요하고 부산시장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후보 선출 과정을 굉장히 좀 그 이벤트 효과가 크게, 네. 컨벤션 효과가 크게 또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게 하는 것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범야권 후보 단일화 트랙도 같이 운용하면서 네. 서로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기대와 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나가는 일 그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잘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1대1 매치업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치열한 것 어제 보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저 제3지대 후보들 1차 토론이 무산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 제3지대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또 거기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그럼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 맥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토론도 15일로 예정됐다가 이게 협상이 마무리 안 돼서 18일로 네. 하기로 다시 이제 그 합의된 걸로. 아 그래요? 예, 그럼 두 차례로 한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단 18일 하는 것까지만 합의된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도 이걸 분명하게 이 후보 단일화 토론을 몇 회까지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를 참고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선관위도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언론에서는 한 번 하라고 선관위가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된 건 아니군요. 그 예를 참고하라 이래 놓으니까 해석이 이제 방송사 기준으로는 그래서 대략 2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섭단체 이상일 텐데 지금 안철수하고 금태섭 후보는 교섭단체라고 보기 어려워서 거기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때는 한 번만 된다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걸 참고하라 그러니까 그럼 한 번만 된다는 이야기인지 참고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대로 하면 두 번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서 그래 되면은 짐작하자면은 제3 후보끼리 단일화의 TV 토론 한 번, 그다음에 최종 본 경선 후보 단일화 경선 때 또 한 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나 보네 하다가 이제 하나씩 좁혀지기도 하고 누구는 안 나온다고 하더니 또 나오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야 지금 뭐 거의 뭐 단일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부산이건 서울이건 최종 민주당의 후보, 여당 쪽의 후보죠. 그 최종 야당 쪽의 후보는 언제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당은 3월 1일이 경선 확정일입니다. 네. 3월 1일이면 후보가 누군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당과 컬러가 유사한 열린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김진애 후보가 지금 뛰고 있죠. 확정이 돼서 저희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일종의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될지 여부를 이제 그 후에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저희는 이제 3월 2일, 3일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네. 3월 4일 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의 스케줄이죠. 후보. 예. 그다음에는 이제 본 경선, 단일화 경선. 그게 아마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먼저 결정이 되겠고 그 이후에 단일화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일정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